이번 시간에는 저희 관세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관세 계산부터 같이 볼게요. 관세 계산이고요. 첫 번째, 과세 요건입니다. 과세 요건은 말 그대로 과세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해야 되는 요건을 말하고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물품이죠. 대상. 과세 대상은 수입하는 물품. 관세법에서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물품이 아니거나 수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납세 의무자가 있습니다. 납세 의무, 세금을 납부할 의무, 납세에 대한 의무를 누가 지는 것인지 그 대상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거는 수입하는 화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주라는 것들은 물건의 주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화주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좋겠죠. 우리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이 물품의 주인이 딱 정해져 있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누가 지금 화주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관세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업무가 수출입 신고를 이제 화주로부터 의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이제 업무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관 상대로 저희가 이제 필요한 어떤 행정 절차라든지 어떤 그 관세 부과 등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렇게 내용들을 검토하고 신고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의뢰를 받아서 신고를 하는데 근데 의뢰를 했던 사람이 화주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 화주가 아니라 다른 화주가 있는데 이 화주를 대신해서 누군가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위탁해서 업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저희가 화주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표현을 쓸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제 특별히 납세 의무자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제 운송 서류상 나와 있는 물품의 수신인, 다른 말로는 수하인 이렇게 불러요. 원래는 수하인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었는데 이게 용어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물품 수신인 이렇게 용어 바뀌었습니다. 물건을 받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이제 저희가 송장상에 그러니까 운송 서류상에 물건을 받는 사람으로 적혀져 있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보이스라 부르는 송품장에다가 이렇게 그 구매를 한다고 나와 있는 사람을 저희가 화주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화주로 이제 해서 납세 의무자로 이제 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과세 표준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보시면 객체가 있고 주체가 있잖아요. 지금 과세를 하는 그 대상이 정해져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납부할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이제 얼마를 낼지를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물품의 수량이나 가격을 가지고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량을 가지고 정하는 방식을 저희가 종량세라고 표현을 쓰고 있고요. 가격 가지고 하는 것을 종가세라고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관세는 가격을 가지고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수량 가지고 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세율이죠. 물품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관세라고 하는 것은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산출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파가 아니고요. 그거인데 X 곱하기.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과세 요건이 충족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세 물건 확정 시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세 물건은 아까 보셨던 이거거든요. 이거 과세 대상을 말하는 건데 과세 물건을 어느 시점으로 해서 과세를 할 건지를 정하는 것을 확정 시기, 과세 물건 확정 시기라고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저희가 이 물품이라고 하는 것의 성질과 형태가 이게 어느 시점이든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처음에 물건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게 됐을 때 입항했을 때 갖고 있던 물품의 성질과 그런 수량이 있을 거예요. 그런 성질과 수량이 물품의 상태와 어떤 수량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시점에 있는 거 물품이랑 나중에 이걸 가지고 일정 시점이 지났을 때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100개가 들어왔었는데
나중에 수입 신고를 하기 전에 봤더니 물품 그 중에서 일부가 이미 손상이 된 게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가치가 바뀐 게 있어가지고 이것들은 이제 국내로 갖고 와봤자 판매가 안 될 것 같다. 이것들은 수입 신고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물건이 특정 시점에서의 물건의 성질과 수량하고 그다음에 수입 신고하는 시점 또는 다른 시점에서의 성질과 수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수입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시면요. 내가 처음에 100개를 갖고 오긴 했지만 수입 신고하는 것은 50개밖에 안 했는데 100개에 대한 세금 내라고 한다면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원칙은 여기 보신 것처럼 수입 신고하는 때 수입 신고했을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과세 물건은 기본 원칙은 수입 신고 시점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다. 내가 비록 100개를 갖고 왔어도 내가 수입 신고를 50개만 하게 됐을 때는 그때 50개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를 한다. 처음에 100개를 갖고 왔지만 물품의 어떤 상태가 양호하지 않게 됐다. 보통 저희가 식품 같은 거 많이 이렇게 빨리 변질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양호한 상태였는데 수입 신고 시점에서는 양호한 게 몇 개 없어가지고 수입 신고를 몇 개 못했다. 그럼 당연히 수입 신고했을 때 그 신고된 것만 가지고 관세가 부과되는 게 맞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적용 법령입니다. 당연히 이제 관세를 부과할 때는 이 물건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때 당시에 어느 법령을 가지고 할 건지 그 말이 뭐냐면 당연히 관세법 적용되겠죠. 근데 관세법 말고도 여러 가지 법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수입 신고했을 때에 시행이 되고 있는 지금 적용되고 있는 법령에 따라서 관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라는 거고 네 번째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거죠, 이거. 아까 보셨던 종가세에 따라서 과세 표준을 정하게 되는데 이 과세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어떤 절차와 방법 이런 것을 저희가 관세 평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세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관세를 얼만큼 지금 내야 되는지, 그러니까 세율을 빼고 지금 과세 표준 중에서 과세 가격이 얼마가 적정한지를 이렇게 정하는 그런 방식하고 어떤 절차들을 저희가 관세 평가라 부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납세의무의 완화 제도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의 완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납세의무가 성립이 됐어요. 성립되고 나면 납세의무자는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완화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납세 의무자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당장 뭐 100만 원을 내야 된다. 세금으로 100만 원 내야 된다 생각해 봤을 때 100만 원을 안 내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100만 원을 조금 깎아준다거나 아니면 100만 원에 대해서 나눠서 내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그 시점 자체를 원래는 일정 시점 내가 뭐 예를 들면은 당장 뭐 이번 주까지 돈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좀 더 미뤄가지고 나중으로 내게 해준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그 처음에 아까 설명했던 게 세 가지였던 거죠. 감면해주는 거하고 나눠내게 하는 거하고 기한 자체를 연장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보시면 용도세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용도세율. 이거는 이제 어떤 거 말을 하는 거냐면은 용도별로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이 있다고 칠게요. 그 중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용도세율이라고 말을 씁니다. 제가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콩이 있어요. 콩인데 이 콩이 용도가 재배로 하게 됐을 때 이걸 가지고 다른 뭔가를 추가로 재배하기 위한 용도하고 그냥 이거는 그냥 먹는 용도, 식용으로 하게 됐을 때 하고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재배용 같은 경우는 0%로 적용을 받는데 식용은 뭐 예를 들면 8%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 생각해 보시면요. 같은 물품이죠. 같은 물품인데 이 용도에 따라서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물건이잖아요. 이 중에서 내가 낮은 용도로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신청하는 것을 용도세율의 적용 신청 이렇게 말을 씁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물품별로 하는 거고요. 뭐 관세 감면,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같은 경우에도 물론 물품을 가지고 하는 게 있지만 뭐 어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유가 발생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게 있을 때는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관세 감면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경감을 하거나 이제 면제를 하는 게 있어요. 이 면제라고 하는 것들은 100% 감면이죠. 얘는 100%가 아닌 것들.
뭐 쉽게 말하면 1에서 99까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무조건 감면이 있고 조건부 감면이 있어요. 무조건 감면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두 가지 차이가 뭐냐면은 그냥 사실이 있으면은 해준다가 무조건 감면 아니다. 사실뿐만이 아니라 뭔가를 조건으로 해서 하는 것을 조건부 감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없는 거 무조건, 조건이 있는 거 조건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이거 같은 경우에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보면은 저희가 재수입면세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것도 있고 저희가 그거 있거든요. 외교관 우대 원칙에 따라서 우대 관행에 따라 가지고 외교관들 우리나라에 이제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들이 뭔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게 있어요. 그거 갖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재수입면세보다도 제가 그냥 외교관용 물품 면세, 외교관 물품 등의 면세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교관이라고 하는 사실, 외교관이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물건이다. 그게 업무용품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그런 그냥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그 가족까지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그냥 그 사람이 그런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것만 확인되면 다 관세를 면제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정한 사실이 해당되면, 특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면은 관세를 무조건 그냥 감면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조건부 감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쉽게 말씀드렸을 때 재수출 면세라고 하는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수출 면세가 뭐냐면요. 원래 원칙은 우리나라에 물건이 들어와 수입이 됐어요. 수입했을 때 관세가 부과됩니다. 부과되고 이제 나중에 이 물건이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저희가 관세라고 하는 것들은 소비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소비세. 그래서 이 관세에 대해서 소비세이기 때문에 소비할 것을 전제로 세금 부과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것을 소비하려고 갖고 왔는데 처음부터 소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소비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국내에서의 사용, 소비 목적이 아니다. 그 경우는 관세를 안 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재수출 면세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수입이 됐는데 일정 기간 동안만 있고 다시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 형태를 저희가 재수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세금 냈어야 되고 나갔을 때 이제 끝나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세금 내면 끝나는 것인데 처음부터 목적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사용 소비할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일시적으로 반입을 했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재수출 면세입니다. 재수출 면세. 국내에 일시적으로 수입이 됐다가 국내에서 이제 사용 소비되지 않은 상태로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수출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면세를 하는 제도가 있어요. 감면 또는 면세를. 자, 그러면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다시 수출하는 조건인 거죠. 일정 기간 안에.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조건을 가지고 하는 거라 가지고요. 이 조건에 이제 원래 정해진 용도가 있어요. 정해진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대로 하지 않게 되면 이거 저희가 용도 외라고 말을 쓰거든요. 원래 정해진 용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조건에 대해서 이제 감시를 하는 거죠. 사후 관리라고 하는 것을 들어가게 됩니다. 사후 관리라는 것들은 말 그대로 수입 신고 수리 이후라도 통관된 이후라도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고 이 관리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용도, 혹시라도 이거 가지고 다른 용도, 최초의 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뭐 소비하거나 뭐 사용하는 경우에 또는 양도하는 경우 마찬가지예요. 임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이런 사실이 발생하게 되면은 바로 관세를 추징하는 형태로 갑니다. 예,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원래 여기 보시면은 무조건 감면은 저희가 사후관리가 들어가지 않는 게 맞겠죠? 조건부 감면은 사후관리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뭐 한 가지 예외가 하나 있긴 해요.
무조건 감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외교관용 물품으로 수입해서 관세 면제받은 물품 중에서도 그것의 어떤 그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동차, 선박 뭐 이렇게 있거든요. 피아노, 전자파이프,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 엽총 이렇게 있는데 그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외교관들이 수입하게 됐을 때는 관세를 안 냈을 거란 말이죠. 세금 안 냈을 거지만 이걸 가지고 국내에서 유통을 하게 됐을 때, 즉 국내에서 양도가 됐을 때는 그 양도를 원래 원칙은 양도한 사람한테서 관세를 징수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감면된 세금을 돌려받게 되어 있는데, 근데 외교관이다 보니까 외교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런 마치 이제 우대를 해주는 거잖아요. 우대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이렇게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금도 그때 징수가 안 되고요. 다만 그것을 국내에서 양수한 자에게 관세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양수 제한 물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물품만 예외적으로 사후관리가 들어가는 게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조건부 감면만 사후관리 대상에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도세율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분할납부. 말 그대로 나눠서 내는 겁니다. 분할해서 납부하는 거죠. 저희도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보통 신용카드로 구매하게 됐을 때가 많잖아요. 할부하는 것들. 그렇죠. 분할납부라고 하는 게 일종의 할부랑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좀 금액이 큰 거라고 하더라도 당장 일시불로 돈을 냈을 때는 좀 부담이 되는 금액이긴 한데 이것을 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분할해서 납부하게 됐을 때는 조금 부담이 없어지는 것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형태로 가는 걸 말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납부기한의 연장이에요. 납부기한 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납부기한 정해진 게 있는데요. 이 납부기한을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유예를 해주는, 나중으로 밀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천재지변 등이라고 써 있죠. 어떤 그런 사유가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진 겁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려 보면은 천재지변뿐만이 아니고요. 나머지도 있는 게 뭐냐면 천재지변이랑 그다음에 이제 재산의 화재 같은 걸로 있잖아요. 화재의 어떤 재해나 어떤 도난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입었다. 그다음에 사업도 손실이 입었다. 사업한 사람들은 그다음에 사업이 손실이 입진 않았지만 지금 위기다. 중대한 위기에 처해져 있다. 이런 형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 세관에서는 1년의 범위에서 1년 이내에서 연장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와 있죠. 1년의 범위에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완화를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다음에 7번 보세제도 보겠습니다. 보세제도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요. 보세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려보면 관세 부과를 유예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보세구역이랑 보세운송이 있습니다. 보세구역은 특정 장소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보세운송은 그 물건, 보세 화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구역은 저희가 다른 말로는 정적인 보세제도라 말을 쓰고 있고, 보세운송은 동적인 보세제도라고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 밑에 가보니까 보세구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지정보세구역, 특화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을 구분하고 있고요. 자, 제가 이제 간단한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보세구역 같은 경우는 공공의 성격이 있어요. 공익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특화 같은 경우는 사익 추구,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함인 거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종합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제 설립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성격이 다르죠. 지정보세구역 같은 경우는 공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세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세관에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특허보세구역도 세관에서 특허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특허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 앞에서 보셨던 어떤 권리 사용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특허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특별히 허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아요.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이제 그 행정권자가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을 저희가 특허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세청장 여기가 좀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종합이라는 것들은 여기
개념이 어떤 걸 말을 하는 거냐면, 특허보세 구역 있잖아요. 특허보세 구역의 기능을, 죄송합니다. 특허보세 구역의 기능을 이제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허보세 구역의 기능이 5가지가 있거든요. 이 뒤에 나와 있잖아요. 종류가. 이 5가지 종류 중에서 적어도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종합보세 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당연히 2개 이상이 수행 가능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게 좀 크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창고 같은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단지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서울 같은 경우 단지들 있잖아요. 뭐 디스터 단지, 그렇죠. 그로 이스터 단지, 뭐 이런 거 가산 이스터 단지 이런 식으로 일종의 어떤 규모가 있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관세청에서 상급기관에서 지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관보다 관청이 상급기관이기 때문에요. 세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지역별로 보통 이제 특정 지역을 관할하는 걸로 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생각해봐도 저희 서울에만 놓고 봐도 서울에도 서울세관이 있고 구로세관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도 되게 많아요. 뭐 저희 수원세관, 뭐 성남세관, 의정부세관, 뭐 일산세관, 뭐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각 지역별로 이제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세청은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상급기관으로서 업무를 하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종합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관이 아니고 관세청에서 그리고 한번 이게 그 지정이 되면은 이게 규모가 큰 만큼 좀 복잡하겠죠. 이런 것들은 세관이 아니라 관세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지정 대상이 나와 있어요. 뭐 국가 지자체가 관리하는 토지, 건물 등에서 지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정확히 말씀드려보면은 이거죠. 여기 나와 있는 국가 지자체 관리, 건물 등, 뭐 기타 시설 말하는 거고 국가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여기 또 추가하게 되면은 이제 항만시설, 그 다음에 저희 항구시설 이것을 이제 관리하는, 취급하는 법인도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인이 그렇죠? 소유 관리하는 토지, 건물 등에서 특허를 내린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내가 그거에 대한 뭐 공장만 갖고 뭐 공장이든 뭐 창고든 여러 가지 이런 것만 갖고 낸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만큼 규모가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보시면은 종류가 나오는데요. 뭐 지정 장치장, 세관 검사장이라고 써 있는데 장치가 목적이에요. 장치가 뭘까요? 보관. 여기는 검사가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정보세 구역은 처음부터 물건을 갖다 놓기 위한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물건을 수입하게 됐을 때 지정 장치장, 지정 보세 구역에 물건을 보관하고 좀 이렇게 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경우는 지정 장치장에 장치를 해야 되는 물건들이 정해진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세관에서 이렇게 거기 장치하라고 이렇게 요구해서 가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지정 장치장에 장치를 해야 되는 물건들이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 물품들에 한해서 거기로 가는 거고 보통의 경우는 여기를 안 갑니다. 여기를 안 가고 그냥 특허보세 구역의 중에 하나인 보세창고에 물건을 갖다 놓고 신고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창고는 말 그대로 창고 기능이죠. 보관하는 기능이고 공장 같은 경우는 제조, 가공 등을 하는 것이고 건설장은 건설하는 장소고 전시장은 전시하는 장소고 판매장은 판매하는 장소입니다. 말을 그냥 되게 간단한 말 하고 있죠. 보세 판매장 같은 경우는 저기 익숙하죠. 여기는 면세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면세점. 그 다음에 종합보세구역은 그냥 따로 명칭을 쓰고 있지 않고요. 종합보세구역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세구역이고요. 두 번째 보세운송 보겠습니다. 보세운송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보세 화물을 보세구역 등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거든요. 내가 물건을 처음에 입항했던 장소가 있어요. 인천항에 들어왔는데 인천항에 들어왔던 것들을 이제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싶다. 수입 신고하기 전이지만 이 물건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내가 수입 신고를 하고 싶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입 신고든 수출 신고든 그 물품이 현재 소재하고 있는 반입되어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에서 이제 신고를 접수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신고하는 거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데, 심사를 할 때 물품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수입 신고하기 전에 물품의 상태를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입항했던 장소를 놔둔 상태로 수입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있는 장소까지 이렇게 옮겨서, 내가 지금 소지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의 보세 창고, 보세 구역에 물건을 갖다 놓고 뭐 수입 신고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보세 운송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세 화물, 아직까지 이제 수입 신고되지 않아서 세금 부과 안 된 물건에 대해서 다른 구역으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저희가 보세 운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벌칙 관련 규정인데요. 가산세, 과태료, 과징금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이것도 익숙한 용어도 있을 수가 있는데, 자, 가산세라 하는 것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실한 의무를 어겼을 때,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인 제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산세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성실하게 이행해야 될 의무를 위반하게 됐을 때, 그때 부과되는 그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태료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행정 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인데요. 제가 과태료, 과징금 써 있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벌칙 같은 경우에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행정벌이라고 하는 게 있고, 행정질서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벌 안에죠. 다시 쓸게요. 행정벌 안에는 행정벌 두 가지가 있어요. 형벌을 내리는 게 있고,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형벌이라는 것들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징역형, 벌금형 등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서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절차를 어겼을 때, 위반하게 됐을 때 부과되는 금액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과태료라 부르고 있어요. 과태료. 절차 위반에 대한 부분이고, 과징금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원래 원칙은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게 맞아요. 여기 나와 취소를 한다거나 뭐 정지 처분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게 됐을 때 이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어떤 공익상의 불편을 끼치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게 있다고 하게 됐을 때는 그런 것들을 가름해서 그냥 금전적으로 이제 제재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과징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주변에서 생각해 보시면요, 저희 통신사 같은 경우에도 불법 보조금 지원해가지고 이런 거 받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원래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다 걸렸을 때 원래 원칙은 이렇게 영업 정지를 시켜버리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엄청 큰 불편을 겪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KT를 쓰고 있는데 KT에 대해서 하루 동안 영업 정지를 내려버리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희는 하루 동안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핸드폰 가지고 하는 것들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엄청난 이제 불편이 겪어질 거고 엄청난 비용도 생길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신해서 그냥 통신사에게 그냥 금전적으로 이제 제재를 하는 거, 이제 하지 마라고 하는 경고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과징금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외무역법 볼게요. 대외무역법은 말 그대로 대외무역에 관련된 법률인데, 여기 보시면 대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체물,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고요. 이 유체물이라는 것들은 사실 딱 정확하게 범위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여기서는 동산을 말하고 있고요. 움직이는 것들. 근데 그 안에서는 이제 지급수단 같은 경우는 제외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한 거래법에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대외무역법에서까지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이중으로 관리하는 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외국한 거래법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무역법에서는 제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용역입니다. 용역. 이 용역이라는 것들이 뒤에 나오겠지. 여기 용역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런 어떤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컨설팅이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빠를 겁니다. 경영 상담이라든지 법무 및 회계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하고 제공받는 것을 용역이라고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권리에 대한 어떤 사용, 허가, 이거를 용역을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권리라는 것들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특허도 포함이 됐고요. 특허권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고요.
쉽게 말하면은 소프트웨어 등이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랑 비교해 보면은 관세법에서는 물품만 가지고 대상을 했기 때문에 여기 나왔던 용역이라든지 전자 형태의 무채물 같은 경우는 전혀 관리를 하는 게 없었어요. 이런 것들을 모두 대외무역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역거래 범위, 수출의 범위 볼게요. 수출의 범위는 크게 이제 물품 그 대상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가장 이해가 빠른데요. 여기 보시면 세 가지가 있어요. 유채물 가지고 보는 게 있고, 용역하고 전자 형태의 무채물 세 가지 나뉘게 되는데, 유채물 같은 경우는 또 이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은 수출을 하는 것들은 이제 이거겠죠.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거를 저희가 수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 국내에서 외국으로 가는 것. 이게 바로 저희가 말하는 수출인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유상이든 무상이든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를 안 하고요. 그냥 국내에 있는 물건이 나가면, 외국 나가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수출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가 또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 포획한 물품, 뭐, 그러니까 수산물이겠죠. 농산 말고, 수산물, 뭐, 광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 보시면 이 외국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다 공해를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선박으로, 그렇죠. 선박 같은 경우는 각 국가들마다 이렇게 그 등록이란 절차를 이행하게 만들고 있어가지고요. 이 선박에 대한 국적을 확인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선박이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채집하거나 포획한 물건이 있을 때 이거를 외국에 매도하는 것, 판매하게 되면 이것도 수출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추가로 써야 되는 거죠. 이런 물건으로서 외국에서 매도. 판매까지 돼야지 저희가 수출로 보고 있어요. 두 번째, 보세 판매장.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면세점을 말을 하는데요. 보세 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물품을 저희가 수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뭐냐면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건을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것도 수출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국인을 하는 것들은 이 면세점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출국할 때 구매할 수 있는 출국장 면세점을 말을 하는 것이고, 외국인은 당연히 출국을 전제로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것, 이거 가지고 저희가 수출로 보고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인데요.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건이 이제 이동이 됐어요. 이동이 됐지만 이것이 유상 거래 형태를 갖고 있다. 돈을 받고 팔거나, 그러니까 돈을 받고 파는 거라면 그때는 이것도 수출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한국에 있는 사람 저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공장이 중국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국에 있고 여기서 이제 베트남으로 물건을 수출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둘 간의 계약을 하게 된 거죠. 계약을 하게 됐는데 이 한국에서는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계약만 체결한 것이고, 이 한국에 있는 사람의 명의로 해가지고 이 공장에 있는 해외 공장에서 이렇게 가는 게 비효율적이잖아요. 바로 여기서 중국에서 이제 베트남 쪽으로 물건을 보내고 돈은 이렇게 받는 형태로 갈 수 있겠죠.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물건이 이동한 건 아니지만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이 된 거지만 대금은 국내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수출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고요. 이것을 저희가 외국, 인도, 수출 이렇게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유상일 때만 돈을 받은 거래에 대해서만 그 수출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물품 말고요. 용역이랑 전형태 무채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 주체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나오는데요. 이건 나중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 볼게요. 수입은 반대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처음에 수출이 국내에서 외국이었다고 한다면은 수입은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물건, 이동한 물건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예외적으로 지금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돈을 받고 이렇게 돈을 지급하고 이제 물건을 갖고 현지에서 받은 거라 한다면은 이것도 수입으로 본다는 거고요. 이거를 저희가 외국 인수 수입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의할 게 뭐냐면은 보세 판매장은 이게 없죠. 왜냐하면 보세 판매장 아까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은 출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물건을 준 거고요. 그다음에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저 외국에서 국내로 갖고 온 게 있다고 한다면 수혜를 보기 때문에 보세 판매장은 그렇게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반대가 됐죠.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것. 반대로 우리가 외국인한테 외국인 등한테 이렇게 그 물건이 아니라 용역이라든지 그런 무채물을 이렇게 제공받는 것을 저희가 수입 이렇게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내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